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키를 비밀스럽게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개키가 그 사용자의 공개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인증서입니다. 그런데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서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고 관련 법률도 잘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꼭 그 방식 말고 더 효과적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늘 연구하게 됩니다. 인증서를 대신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실제 현장에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신원 기반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자우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자의 잘 알려진 독특한 신원 정보로부터 공개키를 유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키를 만들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 사용자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전자우편 주소만 알면 그 사용자의 공개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공개키를 사용해서 그 사용자와 암호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는 김상진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공개키는 사용자가 그 공개키 상을 직접 만들게 되고요.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공개키만 인증기관에 전달해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이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키로부터 그것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김상진의 개인키는 김상진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PKG라고 하는 별도의 신뢰기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신뢰기간은 김상진의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김상진에게만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KG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를 만들어 가지고 통신하게 되면 그 사용자만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신뢰기간을 쓰게 되면은 이 PKG라는 기관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PKG는 모든 사용자의 개인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용자 대신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겠고 모든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비밀 문서를 PKG는 복호화해서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은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PKG의 그 개인키 발급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기관이 독립적으로 특정 사용자의 개인키를 못 만들게 되니까 충분한 안전장치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뭔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이거를 잘 서비스화하면은 뭐 사용자가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온 기반 암호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인키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PKG의 마스터 키와 사용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개인 키를 만들게 됩니다. 김상진의 개인 키를 만들고 싶으면은 PKG도 김상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원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 키를 만든 다음에 PKG만 알고 있는 마스터 키와 함께 이 알고리즘에 넣어서 개인 키를 만들게 됩니다. 즉 PKG의 마스터 키를 모르면은 이 개인 키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새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키는 한 키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에 좋지 않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 키를 분실해 가지고 새로 발급받거나 또 노출이 돼서 발급받을 수밖에는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개인 키를 바꾸고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마스터 키를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공개 키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실온 기반 암호 시스템의 특징 때문에 PKG의 마스터 키를 바꾸게 되면 김상진의 개인 키만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사용자의 개인 키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죠. 한 사용자가 개인 키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새롭게 키를 발급받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 키를 바꾸는 것이 이제 대안이 안 된다면은 그 다음 대안은 김상진의 공개 키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공개 키를 바꾸려고 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신원 정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신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아예 바꿀 수 없는 정보이거나 바꾸기 매우 불편한 정보입니다. 내 핸드폰을 실원 정보로 사용했는데 공개 키를 바꾸기 위해서 내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다른 사용자한테 모두 새롭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내 공개 키를 쓰려면 이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내가 바꾼 이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써야 됩니다. 라고 또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키를 바꾸는 것도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신원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어떤 기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역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개 키를 만들 때 신원 정보만 넣는 것이 아니라 동적 정보를 함께 넣고 공개 키를 바꿔야 될 때 동적 정보만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발급 날짜를 집어넣는 것을 제한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김상진의 공개키를 만들고 싶으면 김상진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김상진이 공개키를 발급한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신원정보 시스템이 내세우는 장점이 없어지게 하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신원 기반 시스템의 장점은 인증서 없이 공개키를 인증할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알면은 쉽게 그 사용자의 인증된 공개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 사용자의 발급 날짜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의의 발급 날짜를 쓸 수가 없고 고정된 날짜를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매달 1일을 발급 날짜로 해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2023년 3월이니까 김상진의 공개키를 김상진과 이제 3월에 통신하고 싶으면은 김상진의 신원 정보하고 2023년 3월 1일이라는 날짜 정보를 넣어서 공개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용자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공개키를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매달 갱신한다는 어떤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그 한 달 동안은 공개키를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신원 기반 시스템이 인증서를 대체하는 수단이, 현실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KI, 탈중앙 PKI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증서 방식은 중앙집중 PKI입니다. CPKI라고도 하죠. 그래서 중앙신뢰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승인한 공인 인증기관들이 발급을 했었고요. 지금도 정부가 승인을 하지만 공적 법인들만 인증기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설 기업들도, 개인 기업들도 인증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탈중앙 PKI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나중 챕터 가면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를 추가만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블록체인은 어떤 하나의 서버에만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노드에 중복해가지고 똑같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사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분산 저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분산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앙집중 시스템들이 갖고 있을 단위 실패점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단위 실패점이라는 것은 어떤 중앙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 서버가 죽으면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거예요. 가용성이 깨지는 거죠. 물론 CPKI에서도 일반적으로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가 죽었을 때 대비해서 이제 다른 서버들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탈중앙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서버들은 다 하나의 기관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서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탈중앙 방식에서는 특정 노드들을 특정한 어떤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이 PKI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공개 디렉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중앙집중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인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인증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상진 공개 인증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데, 김상진 외에 어떤 사람이 인증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진의 인증서는 김상진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이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일부 해주지만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DPKI에서는 인증서라는 건 공개키와 공개키의 주체 정보가 들어가서 이 키가 김상진 키라는 거를 보증해주는 문서가 되는데, 이런 DPKI에서는 공개키와 사용자 실제 실명 신원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어떤 랜덤한 아이디가, 아니면 이 시스템에 사용하는 어떤 아이디가, 랜덤한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만 놓고 보면 이 아이디가 김상진 것인지 홍길동 것인지 임꺽정 것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될 수 있는데, 그 블록체인 자체의 그런 신원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은 DPK에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가 김상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것은 또 이 블록체인 밖에서 다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웹 오브 트러스트 기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모델입니다. 김상진이 홍길동하고 친구면은 홍길동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개키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홍길동은 이 아이디가 김상진 거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김상진을 신뢰하게 되면 김상진이 이 키는 미미 거야, 철수 거야 라고 하면 상진을 홍길동이 신뢰하니까 또다시 이 키는 철수 거라는 거를 또 신뢰하게 되겠고, 그런 신뢰들이 확산돼서 퍼져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공인되어 있는 어떤 정보에다가 그 정보를 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공개키를 여기다가 공개를 합니다.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은 한국기술대학교의 공개키는 아이디는 이거다라는 것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 이 사이트가 해킹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한기대의 아이디는 이 아이디다라는 걸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통해서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거고, 한번 정상적으로 그 신뢰가 형성이 되고 나면, 블록체인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신뢰가 거기서 미뤄졌기 때문에 그 다음 신뢰는 그 전에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던 것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또다시 갱신하려고 그러면은 최초로 아이디를 등록한 사람만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모르면은 새로 등록 못하게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개인키가 노출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는 그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하면은 다른 사용자들은 김상진 대신해서 김상진의 새 공개키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첨삭정형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공개키를 올렸을 때 이제 갱신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면 예전 거를 지우고
김상진의 그 공개키 인증서를 새롭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올렸던 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거를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의 인증서가 블록체인에 여러 번 올라갈 텐데 예전에 올라갔던 거는 다 무효화되고 맨 마지막에 가장 최신에 올라갔던 것이 가장 유효한, 지금 유효한 인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데이터를 있는 위치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새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이전에 올린 데이터를 무효화시켜서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DPKI 동작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인증서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겠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통신하고 싶으면은 내 인증서는 이거야 라고 제시해 주게 되겠고, 그러면 그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 인증서가 유효한 것인지는 블록체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가장 최신의 인증서가,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인증서가 블록체인에 내가 받은 인증서이면은 이 인증을 신뢰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 요 동작이 제대로 동작하고자 하면은 요 등록이 아무나 할 수 없어야 되겠고, 유효한 것들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분산 합의 기술이 되겠고요.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작업 증명이라는 기술을 쓰고,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이런 그 작업 증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분 증명이라든지 뭐 비잔틴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산 합의 기술들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서비스마다 이제 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올릴 수 있게 할 것인지, 누구만 어떤 데이터를 올리고 싶을 때 이 데이터가 정말 유효한 건지를 어떻게 검증하고 올릴 것인지는 각각 서비스에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제 갱신은 새로운 추가하는 거고, 폐지는 널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공개키를 올렸는데 공개키 값이 모두 0이야. 그러면은 이제 김상진은 공개키를 폐지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사용자가 요 받은 그 인증서가 이 블록체인에 있는지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주면서 요 인증서는 3번 블록에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암호학적 축적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들마다 이렇게 블록들이 있으면 여기에 축적기 값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검증하려는 데이터를 요 값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되면 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로 블록체인에 있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터라는 값은 계속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커지는 건 아니고 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값이 이 집합에, 이 어큐뮬레이터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고요. 이 값을 함부로 누가 수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어큐뮬레이터인 거죠. 효율적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암호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번호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면
그 블럭에 가서 요 데이터가 있는지 이 사용자가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쉽게. 그런데 그 뒤로 이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지, 갱신되어 있는지는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어큐뮬레이터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개키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피도라는 거예요. 뭔가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이 되겠는데 공개키를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키 기술 썼을 때에는 공개키, 즉 인증서와 플러스 개인키를 사용자가 자기 기기에 유지합니다. 근데 피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공개키를 서버가 유지합니다. 서버가 유지하고 나는 개인키만 유지해요. 그럼 나 김상진입니다.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이 개인키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증명을 서버는 저장되어 있는 공개키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피도이고요. 이 피도는 각 서비스마다 다 다른 공개키 사항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내가 5개 서비스, 10개 서비스를 피도 방식으로 쓰면은 10개의 개인키를 내 기기에 유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은 개인키도 사용자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키도 서버에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키를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은 이제 서버가 막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키를 암호화해서 유지합니다. 암호화해서 유지하는데 사용자는 필요할 때 암호화된 개인키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스스로 자기 기기에서 풀 수 있고 그 풀어가지고 개인키를 얻어가지고 이 증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편리해지죠. 이제는 사용자는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그 저장되어 있는 개인키를 받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 기능만 하면 되겠고, 그걸 위해서 이 사용자는 하나의 개인키 싹만 유지한다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2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고 3장에서는 해시 함수, 맥, 전자 서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